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오늘은 8강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제사회 문화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6강 7강에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정치사로 뼈대를 잡고 들어오셨지요. 정치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경제와 사회 파트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기에 뼈대를 확실하게 6, 7강에 잡으실 경우 8강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가 3국에서도 헷갈렸던 이 문화 파트, 이게 또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문화 파트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묶어서 한 방에 정리해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통일신라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특히 이 종교와 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이번 강의를 통해 확실하게 두시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키워드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 요게 핵심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8강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경제와 사회 파트예요. 삼국시대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취제도, 항상 수취제도는 조세, 공납, 역, 공납은 곡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농사를 지은 뒤에 수확량의 평균적으로 10분의 1을 또 납부하고 있고, 특산물도 역시 통일신라 발해도 내고 있고요. 역의 경우가 약간 달라졌죠. 15세 이상이 삼국이었다면 통일신라와 발해 시대부터는 16세에서 60세 남성이 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단독 출제는 절대 되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당시에도 역시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아래가 핵심이죠, 여러분. 특히 이 신문항, 요거 보면 별표 바로 들어가야죠.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 관직 복무 대가로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었고,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쓰고 갈까요? 노급과 관료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노급과 관료전. 고려 시대도 있을 거고 조선 시대도 있겠죠. 통일신라의 노급은 조세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관료전은 조세만 거둘 수 있는 권한, 수조권 개념이었죠.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특징이 있고요. 성도강, 업덕이 가득 찼다.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함으로써 민생안정책을 단행했어요. 마치 고구려 고국천왕의 진대법처럼 성도각은 정전을 지급하고 있고, 경동왕의 키워드는 뭐였죠? 왕권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노급이 부활했다. 가벼울 경이 키워드였죠.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신라의 민정문서는 3년마다 촌주가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 마을의 토지, 인구, 가축, 토산물을 3년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쓸까요? 뭐 뽕나무 개수, 잣나무 개수, 말의 숫자, 소의 숫자, 세금 거두려고 했겠죠. 몇 명 사는지는 왜 조사하죠? 노동력을 동원할 목적으로 촌주가 기록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의 민정문서가 일본 도다이사에서 발견된 걸 통해 이 문서를 통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인 수취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고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주에 여러분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시장을 만들었고요. 지증왕 때 우산국 우경장려도 있고요. 동시와 동시전 만들어졌었죠. 궁궐 동쪽에 있는 시장이고, 이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와 동시전이 있다면 통일신라에는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서쪽 시장, 남쪽 시장,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물물교환이나 장사를 하고 있구나. 시전이라는 것은 시장 감독을 뜻합니다. 반면 발해는 냉대기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발해는 이제 나라가 이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냉대기후, 밭농사 중심으로 단행이 되고 있고, 일부 지역만 벼농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여의 특징이 밭농, 밭목, 절반은 밭농사를, 절반은 목축업을 해서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는 사출도회도 있었던 것처럼 발해 역시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죠. 특히 말갈족들이 유목민족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수렵, 즉 사냥 역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금속, 철, 구리 등을 재련하면서 수공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건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고요.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암기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외교류 한번 가볼까요?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외교류도. 자, 신라의 경우에는 수도가 금성이에요, 금성. 신라는
우리가 발해 정치사에서도 배웠듯이 신라도를 통해 발해와도 교역을 하고 있고요. 당나라하고도 교역하겠죠. 또 서역과도 교역을 할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수도는 금성이고 귀족들이 대부분 금성에 살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귀족들이. 그럼 금성 근처에 무역 항구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당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면서 유학생들, 스님들, 상인들이 당나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라방, 일종의 차이나타운처럼 신라타운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라타운이 있고 신라 사람들을 관리하는 신라소, 신라 사람들이 다니는 신라원, 그리고 신라관 등을 설치해서 신라타운이 이렇게 당나라 주변에 만들어졌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당나라는 아주 개방적인 나라답게 외국인 대상 관리 채용 시험이 있었어요. 유학생들, 특히 육두품 유학생들이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을 해서 당나라의 관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장보고가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오는 거를 보고 화가 났겠죠. 해적들을 소탕하겠다는 명목으로 신라에 들어와서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전라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고요. 일종의 해군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청해진. 또한 우리 신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설치해서 절을 만들어두게 됩니다. 장보고의 업적이에요. 법화원. 자, 그 다음 핵심은 이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신라의 돈 많은 귀족들은 금성에 살고 있겠죠. 경주 근처에 울산에다가 최대 무역항, 울산항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항. 자, 울산항이 최대 무역항이에요. 뭐 서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다 일로 올 텐데 당나라로 가려면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나라로 가는 항구를 만들면 되겠죠.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 인근에 당나라로 가는 항구 당항성을 설치합니다. 울산항, 당항선 그리고 청해진까지.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이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을 바탕으로 염암까지 포함해서 이런 대외 교류를 활발하게 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당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개방적인 나라라서요. 로마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막 크리스트교가 막 들어와 있고 경교라고 불리는. 그게 당나라의 서역 사람들이 막 겨우겨우 막 비단길 통해서 넘어왔는데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올까요? 비단길의 끝이 금성입니다, 여러분. 서역 사람들이 비단길을 통해 이 서역까지 오고 또 이렇게 울산항을 통해서 서아시아의 유물을 이 유물은 지금지 유물이라고 할 거고요. 서아시아에서 판매하던 이런 장식품이라던가 진귀한 것들을 신라에다가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금성의 귀족들은 금입택에서 살았다고 해요. 금을 입힌 주택입니다. 휘황찬란한 게 신라의 수도 금성의 모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비단길의 종착점이 신라 수도 금성이었어요. 굉장히 크게 발달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사회 부분 한번 볼까요? 통일신라 사회. 뼈다귀의 품격, 골품 제도로 운영된 신라답게 진골들이 중앙관청의 장관직을 다 독점을 하고 있고요. 육두품들은 신분의 제약으로 육품 아찬 이상 승진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차별받는 지역으로 향과 부곡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개념이죠.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뭐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천구가 하나의 또 이렇게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신라시대는 이 구가 아니라 이 지역에 뭐 현, 부곡, 뭐 향 이런 걸 넣는 거예요. 끝이 부곡과 향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차별받는 지역으로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발해 한번 가볼까요? 발해는 문왕 때 문무를 수용하면서 친선관계로 들어갔죠. 발해는 거란과 당나라, 신라,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뚫어놨고 5개의 길을 뚫었다고 해서 발해 5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해 5도.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발해 5도까지. 자, 지금 보시면 발해 수도가 문왕 때 상경용천부요. 상경이었죠. 거란으로 가는 거란도와 당나라로 가는 영주도, 조공도, 신라로 가는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까지 이런 방식으로 발해 5도를 뚫어서 주변 지역과 교류를 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이 핵심이었죠.
또한 장보고가 만든 법화원, 산동반도에 법화원을 설치해서 신라 사람들이 절에 들어갈 수 있게 이 법화원 키워드 단어로 나올 수가 있어서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배계층은 이제 고구려이죠. 피지배계층은 90%의 말가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요거는 정치사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온 부분이에요. 자, 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리한 부분인데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태학으로 이름을 계칭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시험 보러 가보니 원성이 자자더라.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그래서 금방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자, 이 유교에서 이쪽으로 가면 빛번짐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가려지실까봐 여기다 다시 쓸게요. 핵심 키워드로 키워드 3, 4개 중에 하나로씩 나오는 건데, 진골 김대문. 김씨입니다. 진골이에요. 화랑색이라는 책을 저술한 김대문. 또한 강수는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이고요. 외교문서를 쓰는 능력이 엄청 뛰어났대요. 외교문서가 매우 뛰어났다. 강수의 외교문서. 뭐 답설인비서, 청방인문표 이름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강수의 외교문서 요 정도 중요하죠. 그 다음 원효의 아들 설총이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식으로 기록을 하는 방식인 이두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설총은 좀 필기해두세요. 원효의 아들입니다. 원효의 아들 설총 중요합니다. 원효 아들 설총. 또한 할미꽃 나오는 거 막 화환계를 지어서 신문왕에게 바쳤다. 자, 그러면 신문왕의 두 가지. 지난 정치사에서 살펴봤던 신문왕이 어떤 거 있었습니까? 필이 있었잖아요. 만파식적 설화. 이거랑 설총이 쓴 화환계. 모두 신문왕과 관련된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활동한 최치원, 비운의 육두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치원의 경우에는 당나라의 빈곤가에 급제해서 고위관직까지 올라갔으나 신라를 위해 컴백했어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제출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시기는 정말 원종의 난, 적고적의 난이 있을 정도로 농민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최치원의 책으로는 개원필경, 그 다음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소를 토벌하겠다는 뜻으로 토황소 경문, 이런 책들이 좀 중요한 특징으로 나오게 돼요. 통일신라 말기에는 풍수지리설, 내 땅도 명당이다! 왕이 등장할 수 있는 곳이다! 풍수지리설이 이제 도선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호족들의 성장 바탕에는 풍수지리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왔어요. 발에는 학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 설립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데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문화파트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왔네요. 요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불교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불교. 자, 불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하죠. 해탈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불교에는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신분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고, 백성들 진짜 막 힘들게 농사지어서 막 세금 바치고 허리 휘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귀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야, 농민들 힘들지? 왜 힘든 줄 알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금 고생하는 거야. 난 왜 귀족인 줄 아니? 난 전생에 정말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귀족이 된 거란다. 다음 생에만큼은 너도 나처럼 귀족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냐? 내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국부터 쭉 이어지는 불교는 초기에 귀족 중심 불교로 이어집니다. 신분제를 강화하는 데 이 불교가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왕즉불 사상이었잖아요. 왕이 곧 부처이다. 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왕즉불 사상과 윤회 사상, 이게 우리 한민족의 불교 특징이 되겠어요. 자,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가장 먼저 불교가 공인이 되었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되었고, 신라는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딱 마침 버풍왕까지 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잘 됐네요. 귀족 중심 불교와 왕직불 사상으로 불교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는 여러분 인도에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창시를 하고 중국으로 넘어온 뒤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죠. 무엇을 통해 들어왔을까요? 경전을 통해 들어옵니다. 경전. 불교 경전을 통해 들어왔어요. 경전을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는데요. 이 경전은 뭐로 써 있겠습니까? 한자로 써 있잖아요. 한자. 한자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알고 있는 귀족들 중심으로 불교가 발달을 하는 개념이죠. 그러던 중에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스님 2명, 여러분 시대별 2명의 라이벌이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통일신라의 2명의 라이벌, 고려시대 2명, 조선시대 2명. 제가 핵심 인물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원효와 의상이 나오죠. 지금 이 기본 개념 강의 말고 제가 우리 유튜브 박하사탐 채널에다가 인물사 특강 따로 올려드렸고 전체 총정리 특강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고 영상도 계속 촬영해서 올릴 예정이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효하고 의상이 새로운 경전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로 출발을 해요. 수도 금성에서. 갑니다. 원효 의상.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서 열심히 가다가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게 되었고 급히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던 도중 원효가 목이 말라 새벽에 깼는데 캄캄한 동굴에서 더듬대다가 물이 고여있는 바가지를 발견한 뒤에 원샷을 때리더라. 아우 시원해. 살 것 같다. 아우 꿀맛이야. 이러고 푹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 동굴이 환하게 됐을 때 눈을 뜨고 자기가 마신 바가지를 살펴본 결과 해골 바가지였죠. 이게 그 유명한 원효의 해골물 사건 아닙니까? 이 해골물을 본 원효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합니다. 우웅 하면서 했겠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구역질 끝에 깨달음이 온다? 좀 이상하죠? 원효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내가 해골인지 몰랐던 상태에서는 꿀물처럼 느껴지고 정말 시원하게 느껴졌던 물이 단순히 내가 눈으로 해골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부처님이 되는 것도 해탈을 하는 것도 경전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구하러 가던 원효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의상은 나중에 이제 당나라로 결국에 가서 경전을 구해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원효는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백성 여러분, 한자 몰라도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거 10번만 외쳐보세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일심사상이라고 표현해요. 일심사상. 불교의 대중화를 앞당긴 인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불교를 쭉 전파해주고 있는 인물이죠. 원효는 우리 자료를 보면 소성거사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소성거사. 일심사상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앞당긴 원효는 이 당시에 수많은 종파들의 대립을 막기 위해 평화롭게 가자, 쟁취하자, 화쟁사상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화쟁사상. 또 아미타불만 외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미타 신앙으로 이어지게 돼요. 판서로 정리한 다음에 교재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 거예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아미타 신앙, 불교의 대중화가 원효였다면 의상의 경우에는 화엄사상을 정립하게 되고 부석사를 창건한 뒤에 관음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관음신앙.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키워드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입고 계신 옷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오늘 여러분 의상 최고인데요. 오늘 옷 멋있게 입으셨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이제 키워드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의상이 당나라에 가서 경전을 잔뜩 챙겨오다 보니까 귀족들이 눈 빠지게 기다렸겠죠. 자기가 제일 먼저 읽고 싶으니까 의상한테 막 아부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의상 옷이 멋있어요. 의상 최고야. 의상 엄지척. 의상 엄지척. 화음사상. 좀 어이없습니까? 오늘 의상 최고예요. 의상 엄지척. 의상 엄지척. 화음사상. 엄이 키워드입니다. 화가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의상엄지척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잡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유와 의상 덕분에 통일신라의 불교는 한 걸음 더 발전을 하게 되었고, 통일신라 말기에 달마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는 새로운 종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종파와 기존의 종파를 구분짓기 위해서 교종과 선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원유와 의상이 이런 화징사상과 화엄사상을 강조할 때만은 선종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때는 여러 개의 종파가 싸우고 있었을 때고, 이 종파들 모두 묶어서 교종이라고 하죠. 교종은 앞선 이런 통일신라의 불교처럼 경전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귀족 중심이 되겠습니다. 반면 선종은 수행이에요. 수양을 쌓고 수행하는 겁니다. 글자 몰라도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선종의 특징이고, 글자로도 잘 모르는 백성 중심이 되겠네요. 자, 보실까요? 키워드 들어갑니다. 자음모음 키워드, 박하사탐 키워드, 교종 기억, 경전 기억, 귀족 중심. 교종, 경전, 귀족 중심. 선종 시옷, 수행, 백성 중심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통일신라 말기에는 또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진골들의 왕위 다툼 속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세력,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호족이라고 하죠. 호족들은 교종을 지원했을까요? 선종을 지원했을까요? 여러분, 호족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힘센 세력, 스스로 성주와 장군을 자처하고 있는 힘센 세력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글자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선종을 후원합니다. 호족의 후원. 그래서 호족들이 9개의 선종 사찰을 만들어주는데, 이를 가리켜서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구산선문. 기억나시나요? 구를 사랑한 신라. 여기도 구네요. 구주소경, 구서당 십정, 구산선문까지 구가 쏟아지는 나라가 통일신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선종사찰 9개, 구산선문, 이렇게 불교가 교종선종으로 나눠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원효, 일심사상, 화징사상, 아미타신앙, 무예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해 주었으며 소성거사라고도 불렸고, 또 설총의 아버지입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요게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신문화징론, 화징사상이잖아요. 요거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공무원 한국사라면 대승기신론소와 이제 화엄경소까지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신문화징론 정도, 화징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의상은 이제 화엄사상, 관음신앙, 관세음보살을 이제 섬기는 거죠. 부석사를 건립했으며 화엄, 일승, 법계도를 저술합니다. 그 외 다른 스님들로는 5개의 천축국을 갔다 와서 쓴 책, 왕호천축국전, 인도를 다녀온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인도를 갔다 와서 쓴 기행문,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그 다음 5교는 교종이 이제 5개의 교종이라는 거고요. 선종은 호족들의 지원으로 구산선문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할 경우에 몸속에서 사리가 나와요.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승탑을 만듭니다. 승탑. 이 교재 문화재를 보시면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탑이 승탑이에요. 네모 반듯한 탑은 대부분 석탑이고, 석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걸 석탑이라고 합니다. 승탑은 스님들 사리. 수행을 한 스님들의 사리가 승탑,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그 다음 석탑은 교종 중심의 이런 부처님 사리.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고려시대로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뭐 사자산, 희양산, 수미산, 사굴산, 화엄종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크게 봤을 때 공무원 한국사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우리 한능검에서 구산선문 9개의 선종 사찰이 만들어졌다 정도 보면 되겠어요.
자, 무덤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좀 지울게요. 여러분 필기하면서 따라오셨을 거라 믿고 혹시라도 좀 캡처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교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지웁니다, 여러분. 아직 캡처 안 했는데! 우리 또 유튜브 또 박하사탐의 특징, 앞으로 되돌리기가 가능하죠? 앞으로 되돌려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무덤이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반복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구려, 돌무지 무덤, 초기죠, 초기. 장군총, 백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역시 돌무지 무덤. 신라만 독특하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죠. 초기 고구려 장군총, 장수왕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일 때 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백제는 석촌동 돌무지 무덤.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대표적인 게 황남대총도 있지만 천마총. 후기로 들어가면 모두가 뭐다? 굴식 돌방 무덤이었죠. 벽화가 존재하는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백제에는 무령왕릉은 중국식 벽돌 무덤이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통일신라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가야의 왕족이었다가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된 김유신. 김유신의 묘는 무덤에 12지 신상을 둘러서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불교의 발전으로 인해 화장이 유행하기도 했죠. 발해 무덤 한번 가볼까요? 발해. 지난 발해 정치사에서 살펴봤던 고구려의 계승 근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모주림 천장이었죠. 모주림 천장. 이어서 공주 2명의 무덤이 있는데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어요. 정혜공주는 굴식돌방 무덤으로 고구려를 계승했고요. 정효공주 묘는 벽돌 무덤이라 중국식 무덤입니다.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거. 식혜죠, 식혜. 굴식 돌방 무덤은 정혜공주 묘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관식으로 나올 리는 없어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모주림 천장 구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판인쇄술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출토가 됩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불국사, 석굴암, 가문사가 존재하고 경주의 가문사지, 지는 이제 터만 남은 경우에 지자를 붙여요. 미륵사지, 가문사지 이런 식으로 가문사지 3층 석탑과 불국사 3층 석탑, 석굴암 본존불, 성덕대왕 신종, 불국사 석등 등이 통일신라의 문화재가 되겠고요. 나무로 만든 건축물들은 고려시대가 가장 오래됐어요.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었었다 정도가 핵심이죠. 발해의 경우에는 문왕 때 이제 상경성으로 이제 천도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앞에 당나라의 장원성을 모방하기 위해 마치 경복궁 앞에 세종대로가 쫙 일자로 있는 것처럼 주작대로가 있어요. 주작대로. 자, 발해의 경우에는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발해 영광탑과 2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 발해 석등이 문제로 나온 적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됐고요. 석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쓴 경전을 보관하게 만든 게 석탑이에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발견됐고, 자, 쌍봉사 철감선사탑 느낌이 둥글둥글하죠. 이런 게 승탑, 선종탑이에요. 선종탑, 승탑. 둥글둥글하면 승탑, 반듯반듯하면 석탑. 이렇게 구분 한번 해두세요. 발해문화재도 한번 볼까요? 이불병좌상은 별표. 이 그림 나오면 발해입니다. 발해. 이불병좌상, 그리고 발해의 석등과 발해의 돌사자상. 이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발해의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일본의 스에키토기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삼국도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일본 아스카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면 통일신라는 일본 하쿠호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죠, 이 정도.
자,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제, 사회, 문화 컴팩트하게 30분 만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혹시라도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문제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발해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이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고려시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역사는 항상 연결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갑자기 고려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부터 고려의 건국 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 고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